깁스 자유에너지와 반응의 디젤의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합니다. 이런 그 반응에 대해서 델타 G는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을 앞에서 배웠죠. 여기서 스탠다드 델타 G는 다시 평행상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매스 액션 레이쇼 Q, 질량 작용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표현은 평행상수와 동일한데 실제의 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G는 다시 쓰면 평행상수를 가지고 있는 스탠더드 델타 G 플러스 RT 로그 Q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량 작용비가 델타 G를 결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다시 우리의 그 주제인 물질대사에서 조절은 비평형 상태 반응에서 조절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델타 G가 크게 네거티브이다는 그런 그 반응 단계가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평행 단계는 거의 제로에 해당되죠. 또 다른 표현 방법은 Q와 평행상수의 차이가 매우 큰 상태, 굳이 결정하자면 10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평행 단계는 100배 이내인 그런 상태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탄수화물 그 물질대사에 관련된 효소들, 해당 적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테이블을 하나 만든 것인데요. 보면 알겠지만 평행상수와 그 다음에 간과 심장에서의 질량 적용비 Q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 에너지의 그 변화를 또 맨 마지막 칼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효소 반응의 단계가 실제로 조절에 관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네 개의 효소 반응이 조절에 관여되는데요. 먼저 델타 G를 보면 크게 네거티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제로에 근처에 있게 되죠. 또 다른 척도는 평행상수와 Q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에서는 10의 3승, 약 1000인에 비해서 심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약 10의 마이너스 1승, 즉 0.1로서 약 10,000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평행 상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세 번째 반응을 살펴보면 평행상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비해서 심장에서의 Q 수치는 약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둘 간의 그 차이는 약 10배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배 이내이기 때문에 평행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 반응에서는 4개가 효소 물질대사 조절에 관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데닌 누클레오티드가 대사 조절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울 것인데요. 에너지 차지, 우리말로 에너지 충전도라고 하는 개념은 가용한
ATP 종류, 다시 말하면 세 가지죠. ATP, ADP, AMP. 이 전체 양 중에서 실제로 ATP,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 ATP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TP 양이 물론 되겠고요. ADP는 ADP 양의 절반 양을 간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서 오른쪽에 조금만 반응해서 보다시피 아데니레이트 카이네이스, 뮤카이네이즈는 두 분자의 ATP를 써서 한 분자의 ATP와 AM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두 분자의 ATP는 한 분자의 ATP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에와 같은 이런 계산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생물체 내에서는 에너지 차지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0.8에서 0.95로 거의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항상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에너지 차지 is buffered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에너지 충전도는 항상 만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ATP, ADP 양이 약 한 50g 정도 존재하는데요, 우리 몸에. 실제로 우리가 하루 소모되는 양을 산출해 보면 거의 성인 몸무게와 맞먹는 양이 됩니다. 70kg 성인의 경우 약 65kg의 ATP 양을 소모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ATP가 방전되고 충전되는 과정이 1300번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바로 ATP 형태로 충전하는 우리 몸의 작용기작이 항상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NADH와 NADPH도 항상 거의 1에 가까운 환원 상태로 충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ATP나 이런 중요한 환원 물질들은 그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생적 작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ATP의 경우 이제 ATP, AMP 이런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두 번째에서 보면 AMP 양이 훨씬 중요한 바이오 센서로 작동됩니다. 그 이유는 이 테이블에서 보다시피 정상적인 상태에서 세 가지 종류의 아데노클루티드 ATP, ADP, AMP의 양은 5, 1, 0.1mm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운동을 한다든지 ATP를 소모하는 작용이 있을 때 그 양이 감소되겠죠. 순간적으로 5mm에서 4.5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인 변화 양은 10% 감소되는 결과죠. 반면에 ADP는 변화가 없고 AMP는 0.6으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6% 증가하는데요. 이 셋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변했냐면은 AMP가 상당히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서는 AMP를 양의 변화를 모니터해서 이 에너지 충전도를 갖다가 감지하게 되는데요. 왜 ATP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AMP가 상대적으로 이와 같이 큰 변화를 이루냐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두 가지 효소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ATP가 쓰게 되면 ADP, PI로 주로 이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ADP가 생성이 되죠. 그러나 ADP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데니레이트 카이네이스에 의해서 바로 ATP로 한 분자 AMP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TP는 곧바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데 비해서 바로 AMP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서 ATP가 소모되면 AMP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지해서
하는 메커니즘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MPK라고 하는 것입니다. AMP, Activated Protein Kinase라고 하는 그, 효소인데요. AMP가 증가하게 되면, 이 효소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되면, 다시 말하면 AMP가 증가했다는 말은 지금 ATP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ATP를 소모하는 과정은 수많은 물질 대사는 인액티베이션 될 것이고, ATP를 합성하는 그 물질 대사들은 활성화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되는 것은 초록색 삼각형으로 표시할 것이고, 억제되는 것은 빨간색 X로 표시할 것입니다. 수많은 과정이 관여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에서는 지방산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합성 과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억제되고요. 반면에 이제 심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지방산을 산화시키게 되는데, 이 산화시키는 과정은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활성화되는 게 있죠. 전반적으로 여러 변화들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물질 대사 조절의 분석 방법을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세 개의 그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플락스 컨트롤 코에피션트, 흐름 조절 계수, 두 번째 엘라스티시티 코에피션트, 탄성 계수, 마지막으로 리스폰스 코에피션트, 반응 계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기여를 하신 그 학습이 되겠고요. 흐름 조절 계수는 C는 어떤 물질 대사에서 전체 합이 1이 돼야 되고요. 각 반응은 고유의 기여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네거티브 컨트리뷰션이 되겠죠. 2에서 2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정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그 방법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조직의 분쇄물, 여기에는 이제 해당 작용을 할 수 있는 모든 효소가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특정한 분리된 효소를 갖다가 첨가하면서 양을 증가하면서 실제로 해당 작용의 플럭스의 변화량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포 헥소스 아이소모레이즈는 별로 기여도가 없고요. 헥소카이네스4는 상당히 많은 플럭스의 증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스포 프락토카이네스1은 기여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여도를 수치화하게 되면 이 높이에 따라서 이 첫 번째 요소는 0.79,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0.21, 세 번째 요소는 제로로 우리가 할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항목인 엡실론, 탄성 계수는 어떤 특정한 효소의 기질 농도 또는 레귤레이터에 대한 그 반응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는 기질에 대한 반응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익숙한 그림이죠. 기질 농도가 KM보다 훨씬 작은 상태에서는 리니어하게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높은 농도에서는 반응이 없죠. 중간은 이제 중간 정도의 반응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파지티브 알로스테릭 엔자임의 경우는 반응도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4가지의 탄성 계수로 갖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폰스 코에피션트 R은 반응 계수는 외부 환경, 호르몬과 같은 그런 물질에 대한 어떤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의 그 상호관계는 R은 C 곱하기 엡실론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반응 계수는 흐름 조절 계수하고 탄성 계수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